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중급 38회 문풀의 성한입니다. 자, 문제 어떻게 다 풀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부분에 약간 헷갈리는 점이 있었고 또 문제가 어느 정도 난이도인지 우리 같이 한번 문제풀이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나오는 1번이죠. 먼저 1번 하면 가시대의 유물로 옳은 것은 해서 언제나 나오는 구석기 아니면 신석기 아니면 청동기를 물어보는 문제였죠. 자, 지금 문제에서 어떤 시대의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로에 연천, 공주, 단양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연천 전공리 정말 잘 나오는 아이들이고 공주 석장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대표적인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로 잘 나오는데 사실상 중급은 그렇게까지 이 딱 지명만 주진 않습니다. 좀 더 많은 힌트가 지도 속에 들어가져 있었어요. 여기 살펴보시면 막집 만들기라고 나와져 있죠. 게다가 자갈돌 집게 우리가 공부했었던 유물 유적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여기 주거지였던 동굴 했으니까 절대 신석기 고르시면 안 되겠지요. 그렇다면 지금 묻는 가시대는 무슨 시대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구석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석기 시대 유물 골라주시면 되겠는데 너무나 다른 애들과는 다르게 대충 만들어낸 그렇습니다. 뗀석기, 주먹도끼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1번은 갈돌과 갈판이지요. 신석기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이시는 그렇지요. 이게 바로 가락바퀴. 정말 잘 나오는 또 신석기 유물이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반달돌칼. 얘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얘는 청동기 유물이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간석기기는 한데 청동기에 주로 사용을 했던 간석기이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 유물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빗살무늬 토기는 말 안 해도 아시겠지요? 신석기 시대에 곡식을 보관하고 음식을 조리하는 데 사용했던 대표적인 유물 유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번 문제부터 틀리면 당연히 아니 되시겠고 아마 다 맞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이렇게 또 글이 많이 나오니까 당황스러운데요. 여기서도 우리가 힌트만 잘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건국 이야기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 항상 이렇게 여러 나라에 대한 설명, 문제 잘 나오더라라는 거 구별하는 특징 구별하는 문제 잘 나옵니다. 자, 처음에 누가 나라를 세워 세상을 열었는가 알게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석재의 손자로 이름은 단군이라네. 단군 나왔으면 끝난 거죠. 이거 뭐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고조선을 묻고 싶은 거죠. 따라서 뭐 밑에 볼 필요도 없고 막 갑자기 여기 제왕운기 보고 이거 뭐 고구려 가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요건 무조건 뭐다? 고조선, 단군 나왔으니까 끝입니다. 자, 그러면 고조선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세워졌는데 나중에 위만이 철기를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동기부터 철기 시대까지 연결되는 정말 긴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어머나, 그러면 2, 3, 4, 5는 왜 틀렸느냐? 봐주셔야 되겠죠? 자, 읍군 삼로라는 지배자가 다스렸다. 요거는 옥저와 동예에 대한 설명 되겠습니다. 구분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철 나왔지요? 낭랑 왜 수출했다? 누굽니까? 사만 중에서도 굳이 또 고르자면 우리가 뭐라고 골라줘야 돼요? 변환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화백회의에서 나라의 중요한 일, 이게 바로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12배로 갚는다. 부여의 일책십이법이라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나라의 특징 묻는 문제들 정말 자주 출제되니까요. 힌트를 잘 찾아주시고 열심히 잘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3번인데요. 다음 대화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 대화에서도 힌트를 아주 많이 주고 있는데요. 자, 신지께서 잡아오라 하신 도적이 소도로 도망갔더군. 신지가 정치적인 지배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소도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아이고, 소도로 들어간 이상 범죄자도 못 잡는 아주 소도는 신성한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뭘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바로 사만을 물어보고 싶은 거더라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사만에 대해서 골라주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 신나게 찐대법 나와져 있습니다. 정말 보기에 잘 나오는 친구죠. 고구려에, 그죠? 고구려 고국천왕 때 일입니다. 을파소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이제 빈민을 구휼하는, 그래서 좀 먹을 걸 빌려주는 그런 제도, 그런 빈민구제 제도, 요거는 고구려 거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자, 음락간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책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동화책입니다. 그래서 동해는요, 이렇게 책화라는, 그래서 동화책으로 연결하시면 조금 더 쉽죠? 동해 책화라는 제도가 있었다라는 걸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사출도 어딥니까? 바로 가장 위에 있었던 부여에 있는 거죠.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렇게 사출도 있었다라는 거 연결해 주시고요. 자, 5월과 10월에 농경과 관련한 삼화는 농사가 잘 되는 곳이죠. 벼농사. 그래서 삼한의 삼자 그리고 5, 10 해서 이렇게 숫자랑 연결되는 친구들을 공부해서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히 이제 풍습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잘 나오는데요. 3, 5, 10 이런 식으로 해서 3안에는 5월, 10월 계절제가 많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바로 정답이 되겠죠. 자,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범금 8조를 만들었다. 예, 바로 고조선의 8조법을 우리가 범금 8조라고도 불리지요. 이렇게 8조 나오면 8조법이구나. 바로 그냥 고조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징 묻는 문제가 연달아서 2개 정도가 벌써 출제가 되었죠.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삼국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해서 고구려가 한성을 점령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왕이 뭐 어쩌저쩌고 한성을 공격해서 백제가 뭐 성문을 걸어 잠궜는데 아이고 패배했다. 백제 계로왕이 죽었죠. 그죠? 그러면서 고구려의 한성 점령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남진정책. 정말 중요한 힌트 주고 있습니다. 이 왕 누구겠습니까? 남진정책 하면 바로 장수왕 이 되겠죠. 따라서 장수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수왕 하면은 남진 정책뿐만 아니라 한강역을 차지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었던 걸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좀 더 뭐 하기 위해? 그렇지요. 좀 더 남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평양성으로 천도했었구나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락 헷갈리시면 안 되죠. 아버지는 광개토대왕이고요. 지방에 22담로 나왔네요. 요거는 고구려 것도 아니지요. 백제의 무령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렇듯 주로 이제 삼국시대를 물어볼 거면 거의 삼국시대 왕들이 보기로 잘 출제가 됩니다. 자, 낙랑군을 축출해서 영토를 확장하였다. 고구려의 미천왕에 대한 설명이죠. 너무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자,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요것은 신라의 진흥왕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로 삼국시대 왕들은 짬뽕이 되어서 이렇게 업적을 묻는 문제들이 잘 나오니까요. 삼국시대는 또 삼국시대끼리 좀 묶어서 공부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이 지역이 대체 어디일까? 항상 이런 식으로 지역에 대해 묻는 문제가 중급에서 참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문화재인 것은 아닌 것은 거기서 있던 사건은 이딴 문제들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낙하암 나와져 있고요. 뭔가 가장 마지막에 그 느낌 오죠. 그죠? 그리고 정림사지 나와져 있습니다. 뭐 국남지, 능산리, 고분군 전부 다 어디 있는 거다? 그렇지요. 부여에 있는 거다라는 거. 공주, 웅진성이 아니라 부여, 바로 마지막 그 당시 이름으로 사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여, 그 당시에 사비와 관련한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셔야 되겠지요. 첫 번째, 성왕이 천도한 일을 조사한다. 그렇습니다. 이거죠. 왜냐? 성왕이 사비로 천도를 했던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여기다가 산성 만들어가지고 끝까지 버티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뺏겨가지고 이제 뭐 낙하하면서 이제 애들 떨어지고 난리가 나중에 나는 거죠. 그죠? 그거까지 연결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여튼 일부러 좀 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조금 더 폐쇄적인 그런 지역인 사비로 수도를 옮겼었던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장군총이 나왔네요. 장군총은 고구려의 역사이기 때문에 전혀 고르시면 안 되겠고요. 세 번째, 황룡사 구축목탑 신라의 주역 건립된 장소 경주입니다. 자, 궁예가 국호를 바꾸고 도읍을 옮긴 배경을 살펴본다. 이거 후삼국이잖아요. 시기적으로도 맞지도 않거니와 위치도 맞지 않죠. 수도를 어디로 옮깁니까? 철원으로 옮긴다라는 거. 송악에서 철원, 그래서 마진, 태봉 이런 국호로 바꾸게 되죠. 자, 김윤우, 심지어 고려 시대입니다. 시기 너무 뒤죠. 김윤우가 몽골 장수 살리타, 몽골이 나왔는데 백제랑은 전혀 당연히 관련이 없겠죠. 몽골은 고려와 대립하던 시기에 그때 있었던 나라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리타를 사살한 전적지를 파악한다 나와져 있는데 전혀 이런 건 파악하시면 안 되겠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는 어떤 거냐면 문제에서 신라의 대표적인 불상이다 라는 거 나와져 있고요. 보물 제63호 어린아이와 같은 표정, 온화하고 자비로운 불성. 누가 봐도 항상 불상은 다 자비로워 보이기는 한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죠. 나라별로만 잘 구분해 주시면 돼요. 그 정도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1, 2, 3, 4, 5번이 나왔는데요. 우선 답부터 알려드릴게요. 답은 경주에 있는 배리, 예전에는 배리라 불렀고 지금 배동에 있는 이렇게 석조 3명 있는 요 상이 바로 지금 물어보고 있는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 시기 구분만 잘 하시면 돼요. 이렇게 불상 2개 있는 건 누구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발해 이불병자상입니다.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출토된 고구려 거죠. 이 고구려 그 빛나는 뒤에 광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금으로 도금이 되어져 있는 이 고구려 시대의 불상이 되겠지요. 고구려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금동연가 7년명 열애 입상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게 이제 이건 고려 시대 겁니다. 고려에 하남 하사찰 창동 철조 석과 열애 좌상이 되겠는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철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있는 철로 된 불상 중에 그 가장 큰 불상이더라라는 거. 그래서 모양 색깔만 보셔도 약간 다른 애들은 다른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얘도 고려시대 불상인데요.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라만 구분해도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얘만 신라 것이었고 나머지는 아예 신라 것이 있지도 않았죠. 나중에 혹시나 같은 나라가 또 나와서 뭐 석굴암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특징은 어느 정도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중급에서는 항상 문화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꼭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문화 부분 허투루 넘어가시지 말고 꼭 하나하나 집어서 사진까지 확실하게 파악해 두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화가 있었던 시기를 연표해서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대화의 내용을 좀 잘 봐주셔야 되겠죠. 대화 내용을 봤더니 금간가야의 왕인 김구애가 대항께 항복을 한데 금간가야가 항복을 했어요. 그죠? 자, 그대가 이렇게 기부해 오니 내 그대를 예로서 대접하리다. 금간가야를 복속시켰던 왕이 누굽니까? 신라왕이죠. 그죠? 신라 중에서 누구? 바로 법흥왕이 되겠습니다. 잘 구분해 주셔야 돼요. 대가야를 병합했던 건 누구다? 진흥왕이 되겠고요. 그 이전에 금간가야를 병합했던 것은 바로 법흥왕이 되겠죠. 따라서 법흥왕이랑 관련된 시기를 골라주셔야 되는데 법흥왕 앞뒤의 왕이 누군지를 잘 파악해 주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뒤의 왕이 진흥왕이 될 것이고요. 그 앞에 항상 나오는 왕은 지증왕이 되겠죠. 지증왕 하면 13년 우산국 정복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이게 바로 지증왕 때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자,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진흥왕 때에 대가야가 멸망을 하게 되죠. 따라서 그 사이인 나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증왕 그리고 나 시기가 바로 방금 전에 금간가야를 멸망시켰던 법흥왕이 되겠고요. 대가야를 멸망시켰던 게 진흥왕이 돼야 되는 것이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순서 묻는 문제들도 항상 잘 출제가 되고 전에 이 앞전 문제에서 광개토대왕과 이제 장수왕도 약간 비교하는 식으로 문제가 잘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증왕, 진흥왕, 법흥왕 요 세 왕의 업적 구분하는 문제들 잘 나오니까요. 절대 잊지 말고 공부해 두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생각외로 쉽게 나온 문제죠. 봤더니 우즈베키스탄 아프라시압 궁전벽화 나왔고요. 유리병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보검, 여기 있는 보석이 우리나라에서 절대 출토되지 않는 보석이 박혀져 있는 거죠. 이게 어디에서 나왔다? 경주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경주에 있는 건 아니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건데 여기에 우리의 나라 사람들, 신라 뭐 이런 애들이 그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 유리병이나 여기는 보석들은 우리한테 발견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얘네랑 친하게 지냈으니까 이런 물건들이 나오는구나로 유추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통신사 시기가 너무 뒤져. 경주 나왔는데 삼국시대인데 그지? 자, 통신사 문화교류 활동 분석하는 거 아니겠습니다. 요거는 조선시대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고려와 송해교역법. 아직 고려시대까지 가지도 않았죠? 백제문화의 일본 전파 사례 이거 아닙니다. 답은 삼국시대에 서역, 즉 우즈베키스탄 같은 애들과 교류했던 내용들을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보석이라던가 혹은 유리잔 같은 것들이 전부 서역에서 주로 출토되는 것들이지요. 따라서 둘이서 친하게 지냈구나 라는 것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이고 오타 났네요. 개시무역인데요.
개시무역과 후시무역의 차이점 나와져 있는데 이것도 조선시대 후기로 가야 되므로 당연히 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웬만치 시기만 구분해 주셔도 문제 쉽게 풀 수 있고요. 이미 우즈베키스탄에서 서역이라는 힌트를 너무나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예, 어떤 두루마리가 나와져 있고요. 알아본 인물 누구냐? 자,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여행한 신라 승려입니다. 여행한 나라들의 풍물을 생생하게 기록한 기행문을 남겼지요. 이때 인도를 뭐라고 부른다? 천축국이라고 부르지요. 이거 누가 갔다 온 겁니까? 바로 해초가 다녀온 것입니다. 해초가 인도에 갔다 오면서 왕오천 축국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데요. 항상 이렇게 승려와 관련된 업적 묻는 것들이 참 잘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누구 것인가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보고 가야지 나중에 또 문제가 나도 틀리지 않을 수 있겠지요. 우선 여기서는요. 신문화쟁론, 화쟁 사상이 나왔잖아요. 그죠? 자, 화쟁 사상하면 1심 사상과 함께 원효의 업적이라는 거 연결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교관겸수, 정해쌍수, 도노점수 다 같은 시기의 인물들이죠. 고려의 승려로서 교관겸수를 주장했던 의천, 천태종을 창시하기도 하죠. 그리고 정해쌍수, 도노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천 말고 진울이 되겠습니다. 진울국사. 자, 그 다음 조계종도 만들고요. 자, 여기서 화엄 1승 법계도 화엄 잘 봐주셔야 되겠죠. 화엄은 의상. 그래서 시기별로도 이쪽은 통일신라시대, 이쪽은 이제 고려시대, 얘도 신라시대겠죠? 이런 식으로 시기별로도 좀 구분을 해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승려의 업적 묻는 문제도 항상 잘 나온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번엔 다음 정책을 시행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만 좀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명주의 순식이 어쩌저쩌고 왕씨 성을 내려주고요. 대광으로 임명을 하였대요. 광경에게도 왕씨 성을 내려줬대요. 뭔가 되게 대단한 애들이 와서 왕씨 성을 줬다는 거야. 그럼 왕씨 성이니까 느낌상 어느 나라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고려라는 느낌이 빡 오죠. 그러면서 여기 아주 중요한 힌트 줍니다. 발해국의 세자 대광현이 무리 수만을 거느리고 와서 항복하니까 또 이제 성명을 하사하면서 왕계라 하고 종실의 족보에까지 올려줬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발해를 흡수할 수 있는 고려의 왕일까요? 바로 고려가 처음 건국될 때 왕이겠죠. 태조 왕건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왕은 누구? 태조 왕건이 되겠습니다. 발해가 멸망한 게 926년이죠. 고려가 만들어진 게 918년입니다. 시기는 잘 모르시더라도 고려가 건국되고 나서 발해가 망하니까 결국 둘은 뿌리가 같잖아요. 고구려의 후손들이니까. 그래서 결국 고려가 발해의 그런 지배층들을 대부분 흡수하게 됩니다. 방금 전의 상황같이. 따라서 왕을 연결만 잘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우리 고려 왕건, 태조 왕건의 업적 무엇이 있을까요? 12목에 지방관 파견한 거는 고려 성종의 특징이죠. 그래서 요거랑 또 관련해서 시무 28조 또 나옵니다. 최승로 또 나옵니다. 승로와찌가 얘기를 해서 건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었지요. 연결해 주시면 더욱더 좋겠고요. 그다음에 관악 진흥을 목적으로 양현고를 두었다라고 나와져 있는데 요거는 이제 왕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예종이라는 왕 때입니다. 하지만 시기만 좀 잘 구분해 주셔도 돼요. 얘를 잘 모르더라도 관악 진흥이 나오는 건 언제예요? 너무 사학이 융성하니까 고려에서 중기 넘어갈 즈음에 그때 이제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고려 초기만 아닌 거를 알아도 이미 얘는 제낄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2번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신돈의 전민변정도감 나왔지요. 전민변정도감 했던 거 마지막에 어떻게든 우리가 몽골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공민왕의 업적이더라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 나왔네요. 여기에 이응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광종의 업적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겠죠. 사심관 제도. 그래서 호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마련했더라. 당시의 태조 왕건은 호족을 회유하는 정책도 하고 호족을 견제하는 정책도 하게 되는데요. 회유책들이 아까 같은 그런 왕치성을 하사하거나 토지를 주거나 관직을 주는 그런 혹은 혼인을 하는 정책들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조금 견제하는 정책으로 사심관 제도가 있었다라는 거. 이거 말고도 이제 유력 호족의 자제들을 수도로 끌고 오는 인질로 삼는 기인 제도도 있었죠. 구분해서 태조 왕건의 업적 잘 기억해 두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밑줄근 그의 업적으로 한번 옳은 거 골라볼까요? 자, 봤더니 밑줄근 그는 어딨나요? 여기 있네요. 자, 거란의 이진충이 반란을 일으키자 그는 말갈의 걸사비와 함께 각각 무리를 거느리고 동쪽으로 달아나요. 게르부의 옛 땅을 차지하고 동모산에 운거해서 성을 쌓고 살았답니다. 그러면서 무리들이 모여들면서 구당서, 당나라랑 그때 있었던 나라 중에 뭐가 있을까? 당나라랑 연결된 나라로 통일신라와 발해가 있죠. 지금 이건 누굴까요? 동모산에 세워졌던 바로 발해의 누구? 그렇죠. 대조영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조영이 애들 이끌고 와가지고 여기서만 열심히 잘 병상 운용하니까 애들 다 모여들고 그래서 발해가 동모산 기슭에서 건국이 되는 거죠. 따라서 그의 업적 발해 건국했다. 끝납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아쉽게도 여러분을 헷갈리게 만들기 위해서 또 발해 애들이 막 다 나와져 있네요. 발해 왕은 별로 중요한 왕이 많이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우리가 네 왕만 공부를 했는데 처음에 발해를 건국했던 대조영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물 정리를 할 때 많은 도움을 줬던 문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문왕의 업적이죠. 상경으로 도읍을 옮기고 삼성육부 중앙제도 마련한 게 바로 문왕의 업적. 그리고 오경 15부 62주 요거 마련했던 게 마지막 선왕의 업적입니다. 자, 그 다음 장문유로 하여금 당의 등주를 공격하는 싸우는 왕이죠. 요게 바로 발해 무왕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문선, 대조영 다음에 무왕, 문왕, 선왕 요렇게 네 가지 왕만 배웠는데요. 요 네 명의 왕의 업적 정도는 간단하게 좀 구분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은 시기 구분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발해 왕들의 업적, 항상 앞부분에서는 왕들의 업적 부분을 꼭 집중해서 공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어떤 인물이냐? 위 메달 시리즈가 나와져 있는데요. 제 몇 호래요? 중요하지 않죠? 이거죠, 중요한 건.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한 나와져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사상으로 여충사라는 곳도 있대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당연히 별무반이죠. 누굴까요? 바로 고려의 윤관이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게 되죠. 별무반을 이끌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기병을 이제 딱 우리가 막 뽑아가지고 여진을 딱 정벌하고 거기에다가 뭘 쌓았대요? 동북 구성을 쌓았대요. 근데 나중에 여진의 간청으로 돌려주게 됐던 거죠. 이후 여진은 급성장하면서 나중에 금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자, 사근육진을 개척하였다 나왔네요. 왕으로 치자면 세종 때인데요. 각각 인물로 치자면 최윤덕, 김종서 때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시기별로 이거는 조선과 관련된 거니까 고르시면 안 되겠죠. 하지만 얘네들도 여진을 물리치는 거는 공통점이기는 합니다. 자, 두 번째, 강동육주를 획득하였다. 요거랑 좀 헷갈릴 가능성이 있었죠. 같은 고려시대 장수 서희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시마 섬을 토벌하였다 같은 경우에는 조선 초기에 이종무았지 마찬가지로 이 둘 다 세종 때의 업적이죠. 그것도 같이 구분해 주시면 좋겠고요. 쌍성 총간부 수복했네요. 요게 바로 고려 후기에 공민왕의 업적이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 어디 언제 수복됐는지 언제 되찾았는지 이런 것들 연결 잘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엔 다음 상황이 있었던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글이 나와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대장군 인우와 장군 고천백이 원에 사신. 이미 문제에서 힌트 다 나왔죠? 원. 그러면 원간섭기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에서 돌아왔는데 어쩌고 뭐 점심을 대접했는데 우리 고을 사람들이 응방에 나왔네요. 여기서 한 번 더 확실하게 나 지금 원간섭기 물어볼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응방은 뭐냐? 매를 걔네들이 매를 그 애완동물로 키우니까 우리가 매를 잡아다가 또 줘야 됐잖아요. 그 곡물 바치던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가난한 백성들이 어떻게 음식물을 준비해서 접대를 하겠냐? 죽음을 기다리게 낫겠다. 뭐 어쩌고. 그래서 어쨌든 이 시기는 뭐다? 원간섭기다. 라는 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원간섭기 한번 가볼게요. 골품제가 원간섭기에 있으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직까지 구식적인 제도가, 그죠? 요거는 신라의 제도니까 절대 고르시면 안 되겠고요. 광덕 이거 들어봤는데 이거 고려인데 고려의 광덕춘풍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던 광종이 있었죠. 그죠? 너무 고려 초기입니다. 고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느낌상 와야죠. 독자적인 연호를 쓴다는 건 우리가 중국과 대등하다는 건데 이때 뭐가 대등해요? 우리가 완전 간섭당하는데 간섭당하는 시기에 독자적인 연호 절대 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왕호의 앞에 뭘 붙여요? 충자 붙이죠. 이렇게 굴욕적인 그런 것들이 나와야지 이렇게 막 독자적으로 막
멋지게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자, 세 번째. 문중을 중심으로 서원과 사우를 건립하였다. 시기적으로 안 맞죠. 조선시대입니다. 서원은. 자, 인재 등용을 위하여 독서 3품과를 실시하였다. 원성왕 때죠. 이것도 고려기는 한데 중요한 건 원간섭기에 있었던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원간섭기에 뭐가 있느냐?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과 호복,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합니까? 몽골풍이라고 하죠. 몽골풍이 유행하였다라는 걸로 가주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도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뭐 왕의 이름 앞에 충자를 붙인다던가 혹은 뭐 이 시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뭐 정동행성이 설치되었다든가 뭐 이런 것들, 뭐 혹은 여러 가지 땅을 빼앗겨가지고 쌍성 총간부 뭐 이런 거, 탐라 총간부 뭐 이런 것들 나오면 고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고려의 시기별로 고려 촌지, 고려 중기에 그 막 애들이랑 싸우는 거, 여진 뭐 걔네랑 싸우는 거, 그다음 몽골,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건적 왜구 그때 고려 망할 때쯤 이런 식으로 네 개 정도의 시기로 고려를 좀 구분해서 공부를 해두시면 나중에 답 찾을 때 훨씬 더 편하게 찾으실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또 고려 문제입니다. 가나 사이에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를 골라라. 이미 뭐 앞에 뭐 뒤에 읽을 필요도 없어요. 앞에 뭐 다 나왔어요. 이자겸, 정중부 나왔습니다. 자, 이자겸의 난이죠. 그리고 정중부의 그렇습니다. 무인이 드디어 등장하는 무신정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이에 있었던 시기의 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자겸의 난 이후엔 어떻게 돼요? 완전히 고려의 그런 문벌귀족 사회가 엄청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누구다? 아주 묘한 승려, 묘청이 등장을 하게 되죠. 묘청이 등장해가지고 막 수도 옮기자 그러면 서경천도 이런 거 하는데 결국에는 서경천도 운동하다가 잘 되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 거기서 혼자서 난 일으켰다가 결국에는 진압을 당해버리는, 그러다가 약간 또 아직 문인들이 이렇게 너무 득세를 하니까 이제 무신정변 때문에 무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묘청이 서경에서 난을 일으켰다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순서로 이자겸, 묘청, 그리고 무신정변 요렇게 공부를 계속했던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무신정변 말에 그 최후 정권 막 걔네 들어올 때 그러면서 몽골이 자꾸 쳐들어와서 무신정변 끝나고는 그렇지 원간섭기가 되는 전체적인 흐름만 하셔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그럼 나머지가 왜 아닌지 오답을 좀 찾아내는 능력도 필요하겠죠. 자, 홍경래 나왔어요. 조선 후기 사람입니다. 이 시기에 살아날 수가 없는 인물이죠. 따라서 홍경래 고르시면 안 되고요. 자, 광족의 노비안건법 고려 초기입니다. 우리 그래서 항상 왕건 배우고 성종하고 광종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묶어서 공부를 했잖아요. 예, 아닙니다. 자, 의병장 익혀놨진 않네. 누구한테 한 거예요? 그렇죠. 외적이 아니고 사실 일본이죠. 일본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외양일체론을 막 내세우시면서 그렇게 등장했던 인물이죠. 조선 후기의 인물이고요. 자, 임경업 나왔습니다. 백마상선에서 항전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의 일이죠. 병자호란 그때의 일입니다. 따라서 2번이나 4번, 5번은 절대 고르시면 안 돼요. 조선이니까. 인물이 언제 살았는지만 알아도 중급에서는 웬만치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번, 3번 있는데 생각해도 좀 이상하죠. 갑자기 무슨 이자겸이 난을 일으켰는데 왕이 노비양건법을 실시하고 무신정변이 일어난다는 거 뭔가 흐름상 안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무슨 왕이 강력했으면 난이 일어났겠어요? 난 안 일어났죠. 그 난이 일어난 이유는 대부분 다 왕의 힘이 약하기 때문이더라라는 거. 그러니까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무신정변, 타정변이잖아요. 연결되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이번엔 화폐네요. 화폐를 처음 발행한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 골라주시면 됩니다. 웃기게 생긴 화폐죠. 은병이라는 화폐고요. 이건 주로 무역을 할 때 사용을 했었습니다. 사실 조선시대 중반 넘어가기 전까지는 거의 화폐를 잘 안 썼죠. 요것도 그나마 무역할 때 언제? 바로 고려에서 사용을 했던 것이다 라는 거 연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고려 관련한 거 고르시면 돼요. 고려 뭐밖에 없어?
병란도라는 미친 힌트를 주고 있죠. 고려의 국제무역한 병란도. 그래서 그냥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덕대가 광산을. 덕대 광산 언제 나와요? 조선 후기에 이제 광업이 발달하면서 그때 등장한 전문 경영인이죠. 따라서 조선이니까 고르시면 안 되고요. 여기 또 공인 나왔잖아. 공인은 대동법이랑 관련되는 거죠. 광해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선이니까 고르시면 안 되겠고요. 자, 상품 작물 막 재배하면서 농업 발달하는 거 언제입니까? 이것도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에 이렇게 농업이 발달하니까 상업이 발달하게 되고 상업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물건 만드는 거 수공업 발달하니까 광산까지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5번 일본의 요청을 받아들여 삼포 개항된 것도 조선 때의 일이지요. 삼포 개항 같은 경우에는 언제? 우리가 이제 조선 초기에 일본 막 스시마섬 정벌하고 우리가 막 너무 강력하게 나가니까 약간의 회유책으로 삼포를 개방해 줬던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국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에서 직지, 정말 잘 나오는 친구죠. 직지 나왔습니다. 불교 교리의 주요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직지 심체는 뭐 어쩌고저쩌고 프랑스에 있는데 유네스코 어디에 있더라라는 거. 이 문화유산의 특징이 뭐였죠? 바로 금속으로 찍어낸, 그죠? 금속 활자로 찍어낸 금속 활자본 중에 현재 존재하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대단하니까 유네스코 세계 어떤 유산?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주자소에서 인수해 말도 안 되죠. 이거 조선시대잖아요. 조선시대 주자소에서 개미자 이런 거 세종 때 그때 발행했던 거고 그것도 금속 활자긴 한데 책을 찍어낸 게 아니라 주자소는 요 그 활자를 찍어내는 그런 공간이죠. 자, 신미양요 때 약탈당했다. 여기서 아마 헷갈리신 분 있을 겁니다. 미국이 이런 거 가져가지 않았어요. 미국은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이런 문화재에 관심 있는 건 지금도 엄청나게 큰, 그렇죠? 뭘 갖고 있는, 그치, 대형 그런 여러 가지 박물관을 가지고 있는 바로 프랑스죠, 그죠? 그래서 병인양요라는 거 연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미 그 앞에 문제에서도 프랑스 힌트를 줬는데 병인양요가 프랑스지 신미양요는 미니까 미국으로 가셔야 되겠지요? 그렇게 연결해 주세요. 자, 대각국사 의천에 의해서 관행되었다. 의천 관련 없고요. 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현재 존재하는 것 중에서. 현재 존재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뭐가 있었을까요? 상정고금 예문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더 오래됐어요. 더 오래됐는데 그거는 지금 전해지지를 않죠. 따라서 전해지는 현재 존재하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 바로 이 직지가 되는 것이죠. 자,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제작됐던 건 팔만대장경이 되겠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자, 이번엔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거 같이 한번 골라볼게요. 안국역 나와져 있죠. 자, 지하철로 떠나는 조선시대 궁궐 탕방. 아마 좀 서울에서 요 동네에서 많이 사셨던 분들은 아마 이 문제를 잘 몰랐어도 금방 맞추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경복궁의 이궁으로 지은 궁궐, 임진왜란 때 불에 탄 것을 광해군 때 중건을 하고요. 정궁, 여기서 계속 있었다라는 거죠. 인전전, 도남문 등이 있고요. 조선의 정원 조경을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 바로 어디 그렇죠. 창덕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안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은 이 문제를 잘 푸셨을 텐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서울에 굳이 잘 안 오고 이게 어디 붙어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에는 혹시나 해서 여기서 틀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한 문제 정도는 좀 모르는 게 나올 수도 있고,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화에서 좀 잘 나오는 부분에 이 궁궐이 꼭 있습니다. 언제 불탔는지 혹은 어느 왕 때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 묻는 문제로 되게 잘 나오고요. 그래서 잘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덕수궁이랑 창덕궁이랑 운영궁이 될 텐데 오늘은 창덕궁이 나온 거고, 덕수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덕수궁에서 이제 그 옆에 그 덕수궁 옆에 그 중명전이 있죠. 거기서 이제 고종 황제가 거기 그 사인을 안 하려고 안 들어갔는데 막 이랬던, 그리고 집무실의 역할도 했던 뭐 이런 걸로 연결해서 잘 나오고요. 그다음에 운현궁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으로 흥선대원군이 머물렀던 궁으로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지요. 이런 식으로 궁의 특징들까지도 연결을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인물의 업적으로 옳은 것 같이 한번 가볼게요. 그림과 함께 보는 압구정 나왔습니다. 압구정하면 역시 한명회를 빼놓을 수 없겠죠. 한명회 내용 나왔네요. 이 작품은 조선시대 압구정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압구정은 개유정난으로 정권을 잡고 단종을 몰아냈습니다. 누가 돼야 돼요? 세조가 돼야 되겠지요. 세조를 도와 공신이 된 한명회가 지은
정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세조의 업적 골라주셔야 되겠지요. 정방을 폐지했던 거 공민왕 때 일이고요. 집현전 설립한 거는 그리고 세종 때 일이죠. 구분 잘 해주세요. 자, 요 직전법이 바로 세조의 업적 중에 하나고요. 자, 교정 도감을 설치하였다라는 것은 사실 왕보다는 인물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최씨 무신정권의 최충헌의 업적입니다. 자, 대전회 통을 편찬을 하였다라는 거 여기에서 좀 잘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는데 하나의 팁을 좀 드리면 조선시대에 총 이제 네 개의 이제 법전이 나옵니다. 경국대전, 그리고 속대전이 나오고요. 그리고 대전 통편이 나와요. 대전을 통틀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모아서 편찬한 게 회통이 되겠습니다. 대전 회통.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 경국대전은 세조 때 편찬을 시작은 해요. 근데 완성된 건 언제다? 바로 성종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성한 건 성종이라는 걸로 연결해 주셔야 돼요. 완성종. 그리고 속대전이 영조 때고요. 그리고 이제 대전 통편이 영조의 다음이었던 정조 때의 업적이 되겠고요. 그리고 대전 회통은 희흑이잖아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사실 흥선대원군 떼지라고 하면은 옳지 않겠죠? 고종 때라고 하는 게 더 옳겠죠? 여튼 시작했던 건 흥선대원군, 희흥으로 연결하면 더 편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4개 어느 왕 때 만들어졌는지 연결하는 문제 잘 나옵니다. 이것도 되게 보기에서 잘 나오는 친구들이니까요. 조선시대 4개의 법전 잘 기억해 두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주실게요. 조선 전기의 과학기술의 발달입니다. 자, 역사 수행평가 말이지. 어쩌저쩌고 앙부일구 했대요. 자경루 했대요. 나는 뭘 할 거래요? 앙부일구 자경루 하니까 세종과 장영실이 딱 떠오르시죠? 조선 전기 하면 세종과 장영실 아니면 거의 남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럼 옳지 않은 걸 한번 가볼게요. 자, 강우량을 측정하는 추구기. 예, 장영실이죠. 자, 화약을 이용한 신무기인 신기전. 이것도 세종 때 마련이 됐던 것입니다. 세 번째 볼게요. 기기도서를 참고하여 만들어진 거중기. 거중기가 나왔네. 거중기는 뭐랑 관련되어 있습니까? 수원화성과 관련이 되어 있지요. 조선의 이제 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조 때 일이기 때문입니다. 거중기랑 관련해서는 정약용까지 인물 같이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죠. 정약용이 이 거중기를 만들어서 뭐 했습니까? 수원화성의 건설에 아주 큰 이바지를 했더라. 시간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인력과 이런 것들을 단축했더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요게 바로 조선 전기가 아니므로 조선 후기이므로 답이 될 수 없겠죠. 그럼 조선 전기 또 뭐가 있을까요? 농사직설. 이것도 세종 때죠. 칠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조선 전기에 있는 것과 후기에 있는 것. 그래서 조선은 전기, 후기 나누어서 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화든 혹은 이러한 과학기술이든 여러 가지들이 항상 전기, 후기로 나뉘어져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이번엔 밑줄근 섬입니다. 항상 정말 잘 나오는 섬이죠. 섬하니까 그냥 느낌이 빠고죠. 왠지 독도가 나왔을 것이다. 얘 독도입니다. 가장 동쪽에 있는 섬. 그래서 학생들의 관심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역사 또 자세히도 설명을 해줍니다. 이사부 장군의 울릉도까지 나왔는데 독도 안 고르시면 안 되겠죠. 무릉으로 표기하고 있고 러일 전쟁 때 편입됐던 것까지 너무나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독도 골라주시면 되는데 미국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침략했던 건 강화도죠. 신미양요 때 일입니다. 섬이 다르죠. 자, 배중손이 이끄는 삼별초가 저항의 근거지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중손, 김통정 이런 사람들이 화랑도 대표적으로 해서 삼별초에 대표적으로 해서 끝까지 싸웠는데 배중손 하면 진도죠. 진도. 네, 동쪽 끝 아닙니다. 자, 러시아가 저탄소 설치를 명분으로 저령도를 조차하기를 요구를 했었던 것이지요. 저령도입니다. 독도 아니죠? 자,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서 점령했던 게 바로 어디예요? 거문도가 되겠습니다. 남쪽 끝이네요. 자, 완전 끝은 아니지만 어쨌든 남쪽. 자, 답은 5번이겠죠?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관할 영토임을 명시하였다. 이렇게 계속 우리는 독도를 우리 영토로 계속 확인하고 있었더라라는 거. 그래서 독도 자체는 언제나 문제가 좀 자주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독도의 역사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독도 아니면 또 누가 나옵니까? 그렇죠. 섬은 아니지만 간도도 잘 나오죠. 독도랑 간도가 항상 좀 잘 출제되는 그런 중요한 우리의 잃어버린 영토. 간도와 이렇게 잘 지켜야 하는 영토, 독도를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밑줄근 이 전투로 옳은 것은 요 문제가 조금 이제 잘 집중하지 않았던 부분의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래도 왠지 답을 잘 찾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추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 시 속의 세 장수는 임진왜란 당시에 이 전투에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비록 패배하였지만 호남 진출을 좌절시켰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잘 몰랐어도 또 우리가 중요하게 좀 잘 나오는 인물이 있죠. 바로 여기는 논개입니다. 논개. 논개가 순절한 곳으로 알려진 촉성루가 나와져 있죠. 촉성루에 오른 세 장수는 한 잔술을 들고 웃으며 강물을 가리키네 어쩌고저쩌고 나와져 있습니다. 촉성루 관련해서 아마 여기를 방문해 보셨다면 또 금방 또 문제를 푸셨을 텐데 바로 답은 뭐가 된다? 5번 제2차 진주성 전투가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무조건 아닌 걸 고르시자면 매소성 고르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당전쟁, 매소성이랑 기벌포 너무 시기적으로 안 맞고요. 임진왜란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인성 전투가 있습니다. 처인성도 고려 때 우리가 몽골에게 저항을 하면서 처인 부공민들이 열심히 싸웠던 전투였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동래성, 춘주, 그다음 진주성, 제2차 진주성은 전부 우리가 임진왜란 때 있었던 전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동래성 무너졌었죠. 이때 이제 동네에서 송상현이라는 사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충주 전투는 신립이라는 장군이 있었죠. 여기도 무너집니다. 그렇게 무너지고 진주에서도 두 차례 싸우게 되는데 1차와 2차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문제에서는 논개가 나오니까 2차 전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확실히 아닌 걸 아시니까 충주 전투는 신립이고 동래성 같은 경우는 부산이고 얘네들이 촉성루랑 관련이 없는 걸 아시니까 다 아니니까 5번이구나. 요렇게까지 연결을 해주실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혹시나 뭐 2번, 3번을 고르시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임진왜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전투고 그리고 또 여러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전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뜬금없는 친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좀 잘 나오는 뭐 이순신이나 뭐 원균 뭐 이런 게 나오지 않고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좀 더 앞으로 조선시대의 전투,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등등을 자세히 좀 기억해 두시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밑줄근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가볼게요. 자, 방납 나왔네요. 방납의 폐단. 방납이라는 것은 우리가 특산물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었죠. 현물로 내는 곡물을 쌀로 납부하게 하는 법 나왔네요. 이거 무슨 법일까요? 대동법이 되겠습니다. 대동법은 경기부터 광해군이 실시를 하고요. 숙종 때까지 100여 년에 걸쳐서 확대가 된다라는 점. 자, 그러면 우리가 대동법에 대한 설명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주에게 결작을 부과하였다. 왜? 세금이 부족하니까 결작을 내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것은 대동법이 아니지요. 영조의 균역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조의 균역법과 관련이 있고요. 자, 관청에서 조세를 거두어서 관리에게 지급했던 건 관수관급제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 때문에 그랬던 거고 또 이 곡물과는 아예 관련이 없죠. 관수관급제는 성종 때 있었던 일이고요. 자, 어장세, 선박세 등으로 재정 부족분을 보충한 거. 이 결작, 어장세, 선박세 항상 같이 나오는 친구들이죠. 이것도 영조의 균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 풍윤과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조세를 차등 부과하였다. 요거는 전세에 대한 설명이지요. 따라서 맞지 않습니다. 뭐 전분 그 육등법, 연분 구등법, 그거에 관련된 설명, 세종 때 일이죠. 자, 공납의 부과 기준을 가호해서 토지 결수를 바꾸었다. 이겁니다. 원래는 집집마다 내게 했던 것을 토지의 결수, 토지를 얼만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공납을 부과시켰기 때문에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들의 부담은 줄어들었고요. 그러면서 누구의? 그렇죠. 양반지주 같은 지주층의 불만은 가중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양반지주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반대로 막 하니까 처음에 전체적으로 실시를 못하고 경기만 하다가 점차 확대가 됐던 것이지요. 따라서 답은 5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동법은 토지에 따라서 부과했다. 쌀이나 동전이나 옷감으로 납부하게 했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이번에는 가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의 검정은요, 가으로 광해군을 패리한 세력이 칼을 씻은 것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가 이후 조선은 친명배금 정책을 추진을 합니다. 자, 광해군 다음의 왕이 누구죠? 네, 바로 인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인조반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인조반정은 언제 일어나게 된 건가요? 광해군을 폐위시키면서 인조가 득이 되는, 즉 임진왜란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 그런데 그 이후에 얘네 인조 세력들이, 서인 세력들이
친명배금 정책을 하니까 당시에 성장하고 있었던 후금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죠. 정묘호란 일어나고요. 이후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또 들어오죠. 병자호란 되겠습니다. 즉, 이 인조반정은 어떤 사건 사이에 있어야 할까요? 바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사이에 있어야 되겠더라라는 것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해군 그리고 인조반정, 인조 그리고 병자호란으로 연결된다는 점 순서 잘 좀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가에 들어갈 내용 옳지 않은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조선 후기 예송, 예절과 관련된 송사였지요. 현종 때 발생한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아이고야, 어떤 정치적인 사건? 그렇지요. 옷을 어떻게 입을 거냐, 이걸 가지고 다툰 거지요. 자, 서인과 남인이 대립합니다. 아이고, 옷을 몇 년을 입어야 되느냐, 3년을 입냐, 1년을 입냐, 이런 거 가지고 말도 안 되게 싸운 거고요. 두 번째, 예를 둘러싼 논쟁, 그래서 예송, 예를 둘러싼 송사라고도 표현을 하죠. 세 번째, 조의제문 나왔네요. 조의제문은 무사화와 관련이 있지요. 김종직의 조의제문, 요렇게 해서 연결해 주셔야 돼요. 시기가 좀 더 앞전이겠지요. 연산군 때입니다. 자, 효종이 죽고 나서, 그리고 효종의 와이프가 죽고 나서 일어났죠. 왜냐? 효종 자체가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장자였다면 문제가 없는데 둘째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옷에 대해서 싸웠던 이유는 바로 이 자의대비 때문이었죠. 자의대비가 복상, 상복을 얼마나 입을 거냐, 이거를 가지고 다투다가 서인은 뭐 3년이요, 1년이요, 9개월이요 뭐 이러다가 싸우다가 일어났던 게 바로 예송이더라라는 거 총 두 차례 일어나죠. 1차가 효종, 2차가 효종비 사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오른 거 같이 한번 골라볼게요. 이달의 인물 1778년 이래 4차례나 북경을 갔다 왔대요. 어디예요? 네, 청나라겠죠. 실학자입니다. 첫 북경 방문에 돌아와 북학의 아주 중요한 특징 주지요. 이 때문에 이후 우리가 이들을 북학파라고 불리기까지 했습니다. 자, 소비를 권장할 걸 주장했던 규장각에서 일을 했던 인물이죠. 바로 누굽니까? 박제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보시면요, 여러 인물들이 나와져 있지요. 다 비슷한 시기의 인물이기는 합니다. 자, 이익과 그리고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농업과 관련된 걸 얘기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전론이라는 걸 주장을 했고 성호사설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다음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뭐 서적이 워낙 많아서 뭐 목민심서, 뭐 경세유표 등등등이 있고요. 여전론, 정전론 이런 걸 주장하셨고, 그다음에 홍대용과 박지원이 박제가랑 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특히나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책이 열하일기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소비나 이런 것들 얘기를 했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홍대용은 지전설을 주장하기도 했었고요. 담원집이라는 책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주로 서적 정도만 연결을 하셔도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부분이더라라는 거, 어느 책이 어느 사람의 서적인지 연결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이런 거 정말 잘 나오죠? 오늘에 와서는 큰일이건 작은일이건 모두 취급해서 의정부는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저 이름만 있을 뿐 육조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엄청난 힌트 주죠? 명칭은 변방의 방비를 담당하는, 그럼 뭐겠습니까? 비변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여기 뭐 과거에 뭐나 다 하고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성균관은 공부하는 데죠, 여러분. 예,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승정원은 왕의 비서기관, 의금부는 이제 왕의 직속 사법기관이 되겠고요. 한성부는 서울의 여러 가지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설마 뭐 한성부 고르시진 않았겠죠?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이번엔 다음 특별전의 전시될 그림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라 나와져 있습니다. 조선 후기 회화전. 역시나 조선은 전기 후기를 나누는구나. 조선 후기의 새로운 경향을 보여주는 그림들을 전시합니다. 많은 관람 바랍니다. 나와져 있네요. 조선 후기 하면 특징이 뭘까요? 좀 사실적이게 그렸다라는 것이죠. 우리 실제 산천을 그리는 진경산수와 정선 같은 인물, 혹은 민화나 풍속화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자, 첫 번째 고사 간수도 강의안이지요. 조선 전기고요. 자, 수월관음도와 천산대렵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수월관음도는 어떻습니까? 불교랑 관련된 그림이잖아요. 조선에는 이런 거 잘 안 그립니다. 수월관음도 해여 고려시대 때 일이고요. 그리고 천산대렵도 공민왕이 그린 그림으로 유명하죠. 이렇게 변발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목류도원도 이거 꿈에 있던 그림 그렸던 거잖아요. 안견이 그렸던 거고, 이것도 조선 초기의 그림입니다. 그럼 조선 후기의 그림은 뭐냐?
인왕제색도 정선의 그림입니다. 이런 것들 금강전도 이런 진경산수화가 그려졌고요. 혹은 이런 것 말고도 민화라던가 풍속화 같은 당시 서민들이 직접 그렸거나 서민들의 소망을 표현했거나 혹은 서민들의 모습을 그렸던 그런 그림들이 조선 후기에 유행했었구나 연결해 주셔야 되겠죠. 나머지는 고사간수도 목류도원도 조선 전기, 수월간음도 천산대렵도는 고려 때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조선 후기에 있었던 문화유산인데요. 신라 때 만들어진 건데 임진왜란 이후 다시 졌대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탑이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힌트. 이거에서 딱 포인트를 잡으셨으면 문제 푸셨을 거예요. 뭐라 돼 있냐면 8장면으로 부처 일생을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럼 뭔가 그렇죠. 건물 이름에 팔자가 들어가지 않겠나. 그게 바로 법주사 팔상전이 되겠습니다. 법주사 이제 팔상전이 이제 요게 목탑 양식이에요. 다른 애들이랑 조금 다르죠. 그냥 건물의 느낌이고 해봤자 3층 정도인데 얘가 좀 더 탑이 5개 있어서 요건 조금 더 목조 탑 같은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제 부석사 무량수령 같은 경우에는 주심포 양식으로 조선시대에 유명했던 고러한 이제 양식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오기는 하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게 항상 다뤄지는 애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각각이 어느 시대에 뭐 그런 나오는 것인지 뭐가 연결이 되는지 그 정도로만 좀 파악해 주시면 되고요. 정말 잘 나오는 것은 여기는 부석사 무량수전 요게 조금 잘 나온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번엔 가를 건설한 왕의 정책 옳지 않은 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 가는 뭘까?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인데요. 서북공심돈, 장안문, 팔달문, 행궁이 있는 바로 수원화성이 되겠더라라는 것이지요. 수원화성에 대한 그림이 나와져 있고 그러니까 정조에 대해서 묻고 싶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조 고르시면 자, 장용령을 창설을 했지요. 그런데 척화비를 건립한 적은 없습니다. 이거는 흥선대원군의 업적이 되겠죠. 따라서 아닌 것은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책 연구기관으로 규장각 있었고요. 그리고 초기에 문신제 실시에서 다시 한번 재교육, 젊은 인재들을 재교육했고요. 그리고 특히 금난전권, 이거 우리가 신해통공이라고도 부르죠. 금난전권을 폐지해서 좀 더 자유로운 상공업을 육성하려고 했던 인물이더라라는 것으로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사가 설명하는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네요. 조선 후기 추사체를 창안한 인물의 글씨체입니다. 그는 제주도 유배 생활 중 세한도를 그린 걸로도 유명한데요. 바로 김정희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김정호는 대동여지도를 그렸던 인물이고요. 추사는 추사 김정희더라 라는 것을 연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사 김정희는 동의보감을 완성하진 않았겠죠. 허준의 업적입니다. 자, 김정희는 글씨와 관련된 걸 많이 하셨던 인물입니다. 그 글씨랑 관련해서 비석에 있는 글자들을 연구하셨는데 그게 바로 금석과안록에서 연구가 되었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북한산비가 진흥한 순수비임을 밝혔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김정희의 업적도 한 3가지 정도 되겠지요. 방금 얘기했던 추사체, 그리고 세안도, 그리고 금석과안록, 그리고 요 북한산비를 진흥왕의 순수비라는 거 인정했다라는 거 이렇게 연결 좀 해주시고요. 자, 택리지 이중환의 책이죠. 심리마다 눈금으로 거리를 표시한 대동여지도. 여기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그건 김정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랑이 같은 우리 지도를 그린 인물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고요. 자, 동사강목을 저술하여 고조선부터 고려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건 안정복이겠죠? 이렇게 각각의 업적 구분하는 문제가 항상 잘 출제가 됩니다. 자, 이번에 밑줄근 기억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당백전 나왔네요. 고종 때 왕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내 집을 크게 만들겠다. 뭐를 합니까? 경복궁을 크게 지우는 경복궁 중건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돈이 부족하니까 당시에 화폐인 상평통배 100배 가치가 되는 고액의 화폐인 당백전을 남발하게 되고 그래서 물가가 오르고 백성들의 원성은 높아졌지요. 자, 그러면 관련된 거 고르시면 되겠죠? 뭘 고르시면 됩니까? 경복궁 중건사업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속대전, 영주겠죠. 그죠? 그리고 삼정이정청이 설치된 이유를 파악한대요. 삼정이정청은 세도정치 시기에 너무나 문란했던 당시 삼정의 문란을 어느 정도 시정하기 위해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고르시면 안 되겠고요.
백두산 정계비 숙종 때 일이고요. 수신전, 휴량전이 폐지된 원인, 이거는 고려시대랑 관련이 있는데 조선에서 나오시면 안 되겠지요. 요렇게 시기 구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일본의 황무지개간권의 요구에 반대해서 결성된 단체, 맹렬한 시위, 철회를 시켰던 성공한 단체죠. 성공한 단체, 우리의 보물 같은 영토를 지킨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보안회가 되겠더라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민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배고인 사건이라던가 혹은 삼원보에다가 기지 만들었던 거, 자기 회사 태극서관 이런 것들로 연결해 주시고요. 자, 근우회 같은 경우에는요, 신간회 의 이제 여성 자매 단체였죠. 그래서 20년대에 활약했던 단체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많지 않고요. 송죽회 관련 없습니다. 독립협회 같은 경우에도 시기적으로 조금 더 앞전에 있었던 친구죠. 서재필의 독립협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그런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건 보안회에 대한 설명 되겠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같이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머 헐버트 아저씨 나와져 있지요. 자, 헐버트라는 분은 3인 필지라는 세계 지리서를 한글로 저술했어요. 이거 저술해서 너무나 알려주고 싶겠죠, 그죠? 그래서 헐버트 아저씨는 또 교육을 했던 인물로 되게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헤이그에다가 특사 파견을 고종에게 건의하기도 했었고요. 특사들과 중요한 역할을 이제 했던 인물입니다. 나중에 한국에 묻히고 건국 훈장, 독립장이 추서됐던 외국인이지만 우리나라 위해서 노력하셨던 인물이지요. 자, 그렇다면 헐버트의 활동으로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폐 정리 사업 아니겠지요. 요거는 이제 메가타라는 재정고문이 주도를 했던 일이고요. 자, 대한매일신보의 사장을 지냈던 건 영국인 베델이었지요. 그래서 이 덕분에 우리가 영일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조금 눈을 피해서 조금 더 항의를 실은 내용들이 대한매일신보에 실릴 수 있었습니다. 유경공원에서 학생을 가르쳤던 게 바로 헐버트의 업적이 되겠고요.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을 설립했다네요. 광해원, 바로 알렌이라는 인물이 이제 만들었던 우리의 그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 되겠고요. 자, 이화학당을 설립했던 건 스크랜튼 여사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이번엔 밑줄근 이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아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안내장 하면서 이번 전시회는 고국을 떠나 힘들게 살면서도 독립운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이 지역 동포들의 삶을 돌아보는 행사인데 삶과 역사를 인터뷰, 그림, 사진, 영상으로 볼 수 있대요. 중요한 건 이 밑에 있는 내용이겠죠. 이주의 시작, 그리고 사탕수수 농장 나왔네요. 사탕수수 할래니까 웬만한 데서는 이 사탕수수가 잘 되지 않겠죠. 어느 지역일까요? 자, 사진결혼, 사진신부들의 삶 나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사진을 통해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신부를 맞이하게 되는 거였죠. 그러면서 박용만 대조선 국민군단 나와져 있고요. 이거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전시관 4번에 보면 진주만 공습이라는 엄청 큰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좀 더 대중적인 힌트죠. 그리고 호놀룰루 나와 있네요. 호놀룰루 어디 있는 건가요? 바로 하와이에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답은 하와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탕수수 농장이 대표적으로 있었던 것은 이런 북쪽에는 있을 수 없겠죠. 추운 데선 자랄 수가 없으니까요. 만주나 연해주에서 활동했던 다양한 인물들도 있는데요. 이런 사탕수수는 멕시코나 하와이 이런 쪽에 있었고 특히나 마지막 힌트에서 호놀룰루라던가 이런 내용들이 나와져 있기 때문에 답은 4번 하와이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곳들도 우리의 이주 노동자들이 있었던 공간들입니다. 자, 다음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이번에 제정한 수륙 무역장정 나와져 있습니다. 이 앞에 뭐가 붙어야 될까요?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이 돼야 되겠죠. 중국이 뭐 속방을 우대하는 뜻이며 어쩌고 저쩌고 중국
상인이 조선 항구에서 개별적으로 고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중국 사람들이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증손할 일이 있을 경우 수시로 북양 대신과 뭐 어쩌고저쩌고 적절하게 처리한다 등등등 나왔는데 중요한 건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요거 이후의 일을 묻는 건데요. 이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은 어떤 사건 이후에 맺게 될까요? 바로 이모군란 이후에 맺게 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 바로 중국, 청나라가 와서 도움을 주게 되고 그 도움 덕분에 정리가 되니까 그걸 계기로 이 장정을 맺게 됐던 것이죠. 조약을 맺게 돼서 그렇게 우리가 또 청나라에게 예속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모군란 언제일까요? 1882년의 사건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 이후의 사건을 골라주셔야 되겠지요. 이모군란 지나지 않아 얼마 후에 바로 김옥균 등이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병인양요 같은 경우에는 언제 일어났던 사건인가요? 1866년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죄송합니다. 1866년에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운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강화도 조약을 맺기 바로 전해였지요. 1876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자, 통리기무 암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 1876년 이후에 80년대 초에 그때 만들어졌던 이제 기구가 되겠고, 그다음에 오페르트가 남영 규모를 도굴하려 했던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1868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60년대 그리고 이제 70년대 그때 사건들이 주로 나와져 있고요. 이모군란 이후인 1884년의 사건은 갑신정변만 정확하게 나와져 있네요. 따라서 그 이후의 사건을 고르는 것이므로 김옥균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것도 청이 와서 정리를 하게 되면서 이후에 우리는 또 청나라의 간섭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지요. 자, 이번엔 밑줄근 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권 대신 민영익과 함께 보빙 나왔죠. 보빙사입니다. 보빙사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바로 미국으로 갔던 사절단이 되겠지요. 홍영식 어쩌고저쩌고 대화를 나누는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랏일을 통솔하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대통령제지요. 바로 미국이 대통령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절단으로 우리가 보냈던 게 청나라와 일본과 미국으로 보내는데 이 중에서도 미국만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었지요. 청나라는 아직 황제 국가였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메이지 유신으로 이제 황제국이면서 전제 왕권이 이루어지던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미국으로 관련된 거를 좀 골라보시면 전 첫 번째 연행사라는 이름으로 보내졌다. 아닙니다. 연행사는 연경으로 보냈던 우리 과거의 사절단을 의미하고요. 이 근대 사절단도 아니고요. 중국으로 갔던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당시에 청나라로 갔던 사람들은 또 따로 우리가 불러준 이름이 있었죠. 자, 두 번째. 자, 조선 책략을 처음으로 국내에 소개하였다. 요게 이제 청나라로 갔던 사절단들이 와서 얘기를 했던 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영선사로 보내졌었죠. 연행사가 아닙니다. 연행사는 이제 조선시대 때 보내졌던 이름이고 요 시기에는 영선사, 청나라로 갔던 것은 자, 미국 공사의 부임에 답하여 파견되었다. 미국이랑 관련된 거니까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조선과 일본 간의 문화교류 역할을 하였다라는 거 안 되겠죠? 요건 미국에 간 거니까요. 일본으로 보내졌던 것은 이제 뭐 조사 시찰단이라던가 요런 게 보내지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혹은 수신사. 자, 기계국을 견학하여 무기 제조 기술을 배웠다. 아니겠죠? 그죠? 따라서 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과 관련된 것은 3번밖에 없네요. 자, 이번엔 밑줄근 의거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나와져 있네요. 대한매일신보 나와져 있고 이 기사는 3명의 신사가 장인환과 전명운의 재판을 돕기 위해 성금을 기탁한 내용이래요. 그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이놈을 죽이려고 했는데요. 어디에서?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등을 통해서 현재 큰 주목을 받았대요. 바로 미국에서 벌어졌던 사건이죠. 왜냐? 이들이 죽일 인물이 미국인이었기 때문에 미국인이지만 일본에 훨씬 더 그렇죠.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일본을 도와주었던, 우리를 침략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그런 친일파 인물이 되겠습니다. 바로
친일 인사 스티븐스가 되겠는데요. 결국에는 사살할 수 있었죠. 자, 일왕을 향해 폭탄을 던졌다. 도쿄 마차에다가 던졌던 이봉창 선생님 되겠고요. 이토히로부미 처단했던 거 안중근 선생님이 되겠죠. 자, 이완용 되어서 나왔습니다. 이완용을 습격해서 중상을 입혔던 거 이재명 의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자,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했던 건 나석주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제강점기에 의거 활동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업적들도 잘 구별해 주셔야 되겠죠. 정말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번엔 밑줄근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무후 나와져 있네요. 양무후는 대한제국정부가 했던 개혁입니다. 이미 다 나왔죠. 대한제국정부가 했던 개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광무개혁. 자, 일본으로부터 도입된 어떤 군함 저쩌고 나와져 있어요. 이 밑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그렇지요. 요 시점은 바로 광무개혁을 물어보고 싶은 거구나. 그런데 너무나 어이없게도 균역법이 나와 있네요. 영조 빼주시면 되겠고요. 그죠? 자, 별기군 같은 경우에도 이미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이제 그때 처음에 우리가 근대 개혁하면서 통리기무 아문 얘네들이랑 같은 시점이 되겠죠. 1800 이제 후반 연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광무개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구본 심참을 표방하면서 양전사업 지게 발급했던 거 요게 바로 광무개혁의 특징이 되겠죠. 이거 말고도 각종 이제 학교, 광무학교 같은 것들도 수립을 했었더라. 광무개혁에 대한 내용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개혁 문제들이 잘 나옵니다. 광무개혁이 나왔다면 다음에 뭐 가보개혁이 나오거나 을미개혁이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시점에 있었던 개혁들의 특징들 잘 구별해 두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밑줄근 기억과 같은 일제정책이 실시된 시기 항상 나오죠. 일제강점기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후를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사배를 차고 교단에 오르는 지금 환도 칼 얘기하는 거죠. 칼찬 교사가 있었던 건 언제입니까? 무단통치기인 1910년대 통치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그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고르면 원산 총파 고르시면 안 되겠죠? 30년대입니다. 미국 공출제, 이 공출제 니까 이것도 30년대 이후가 되겠고요. 헌병경찰제 이렇게 무단으로 통치하던 시기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경성제국대학 20년대에 설립이 되죠. 우리가 밀립대학 설립운동 같은 거 하니까 일제가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했고요. 여자 정신 근로령 이런 거 30년대 이후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10년대, 20년대, 30년대 업적 구분하는 거 되게 중요하더라. 업적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정책 구분하는 거 잘 구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가에 들어갈 법령으로 옳은 거 골라주실게요. 신출기물 독립운동가 이재유라는 새로운 인물이 좀 나왔네요. 자, 사회주의자 신출기몰했다. 체포되었다가도 탈출하고 변장도 잘하고 아주 대단했던 인물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힌트 주지요. 1925년에 일제는 이런 식민통치 반대하고 사유재단 제도를 부인하는 인물들을 탄압할 목적으로 25년에 난 뭐 하겠다? 우리의 치안을 유지하겠다. 그래서 치안유지법을 제정했더라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문지법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우리가 신문지를 이제 뭐 못 만들게 하려고 만들었던 것이죠. 10년대 있었던 일이고요. 자,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에는 요건 이제 공산당에 반대하면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만들어지는 법이고, 그리고 토지조사령 요건 이제 1910년대, 국가총동원법 같은 경우에는 1938년도에 있었던 일이지요. 만주 사변 이후의 일이다라는 거 연결해 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1925년 하면요. 이때 20년대가 사회주의가 막 등장을 하면서 퍼지던 상황이고 그것을 이제 좀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리고 또 독립운동가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서로를 감시하는 법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가해 당하는 책으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할게요. 땡반 땡땡번에 나와져 있지요. 저자는 량치차오 나와져 있습니다. 량치차오서 들어봤죠? 판보이쩌우가 자신의 고국이 프랑스로부터 식민지로 전락하는 과정에 대해 썼대요. 이걸 량치차오가 기록한 것이다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판보이쩌우, 베트남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고요. 자, 자신의 고국이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베트남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가 베트남을 무엇이라고도 부르냐요? 바로 월남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때 뭐 내용들이 뭐 나와져 있는데요. 이 책은 바로 어떤 책? 그래서 월남 망국사가 되겠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수회의록이나 이제 혈해노 같은 경우에는 이 시점에 있었던 그런 신소설들이 되겠고요. 지복유설이라던가 열려신기술은 조선시대 때 책이 되겠지요. 여러분들이 시기 정도는 구분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가에 들어갈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와져 있네요. 민족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적인 자립. 민족기업을 육성하려면 우리가 민족기업을 키워야겠죠. 토산품 애용하고요. 그리고 자작 스스로 만드는 운동 등을 추진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자본가들의 배만 불리는 게 아니냐. 비판도 받고 물가도 상승한 적이 있었죠. 그 후로는 내 살림 내 것으로 어디서 시작합니까? 평양에서 조선물산장려회가 시작했던 물산장려운동이 되겠죠. 자, 의열단 결성에 영향을 끼친 거 전혀 아니고요. 그죠? 요건 이제 경제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자, 김광재, 서상도 나와져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대구에서 일어났던 그 국채 보상 운동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무 독립선언의 배경이 되었다. 아닙니다. 그건 28 독립선언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겠죠? 기회주의 배격을 강령으로 삼았던 것은 신간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이번엔 다음 인물 카드의 주인공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학자이자 정치가인 이분은요. 대표 저서가 조선사회 경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다 단계를 거쳤다라는 거. 그래서 식민사학의 정체성론을 반박하는, 우리도 정체되어 있지 않았고 계속적으로 발전했다는 걸 보여줬던 인물이지요. 바로 어떤 인물입니까? 조선사회 경제사를 썼던 백남은 선생님이 되겠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나은규하면 아리랑이고 주시경 선생님은 한글 연구하셨던 분이고요. 박은식, 신채호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백남은까지 해서 역사학자로 잘 나오시는 인물들인데 주로 신채호 선생님이 고대사를 많이 서술을 하시죠. 조선상고사 같은 책이 있고요. 박은식 선생님은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같은 약간의 현대사 쪽에 책을 많이 쓰셨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서 이름 정도 하나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지요. 자, 이번엔 다음 글에 나타난 시기에 있었던 일제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하 선생님의 돌베개라는 책이네요. 글이네요. 자, 이날은 광활한 대지에 나의 운명을 맡긴 날이다. 힌트는 여기 있죠. 충칭을 찾아가는 대륙횡단을 위해서 6,000리를 헤매기 시작한 어쩌고저쩌고. 자, 사변 제7주년 기념일이었다. 그때 일본은 중일전쟁을 지나 사변이라고 말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지금 이거 어느 시점입니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으로 이전을 하는 그 시점의 사건이 되겠지요. 자, 그 시점인데 회사령을 제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1910년대죠. 충칭으로 가는 거 40년대가 되겠습니다. 자, 조선 태혁령 요것도 10년대니까 안 되겠지요. 그러면 40년이랑 관련된 건 뭘까요? 바로 학도 지연병을 강제 동원했던 요때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수탈했던 게 바로 30년대 후반부터 40년대가 되겠더라라는 것이지요. 자, 제1차 조선교육년 40년대 아니고요. 산미 증식계획 처음 추진했던 거 이제 20년대 일이 되겠습니다. 30년대까지 이어지게 되겠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로 또 시기 구분하는 게 잘 나오더라라는 거 한 번 더 기억해 두시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가나 독립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독립당 그리고 조선혁명당에 각각 있었던 군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청천과 그 다음에 양세봉, 그래서 뭐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이 되겠습니다. 한국독립군, 조선혁명군 이들의 업적은 30년대 특히나 활약을 했다라는 거. 20년대랑 30년대 활약했던 전투 정도는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20년대 했던 게 바로 청산리 대첩, 그리고 이제 청산리 대첩이랑 같이 봉오동 전투 요런 거 크게 승리하니까 일본이 엄청나게 와서 간도참변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20년대 사건이고 항상 그 경후를 물어보는, 그래서 간도랑 뭐 자유시참변 연결해서 문제가 잘 나오는데 30년대 문제는 여기 쌍성보와 대전자령 전투 그리고 영릉과 흥경성 전투 이런 거에 대해서 일본군에 대해 승리를 합니다. 근데 30년대에서 재밌는 건 뭐다? 우리 혼자 싸우지 않았다라는 거. 30년대에는 일제가 중국도 미친 듯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중국과 우리가 함께 그렇지요. 연합해서 한중연합국으로서 활약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중국에 있는 군사들과 연합을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나머지가 왜 틀렸는지 봐야겠죠. 자, 자유시 참변으로 큰 타격을 입었던 거 시기적으로 당연히 맞지 않지요. 1921년도의 일이고요.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의열단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의열단도 20년대에 활약했던 단체입니다. 자,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한 후 와해되었다 나오는데요. 예, 우금치 전투하니까 예, 동학농민군이 돼야 되겠죠. 시기 너무나 안 맞고요. 자, 삼원보에 신흥 무관학교 설립했다. 이거 1911년도의 일이죠. 그죠? 이거는 이제 또
1900 이제 초반에 7년도 이후에 10년도 정도의 일입니다. 그 왔다 갔다. 요게 이제 신민회에 대한 업적이 되겠죠. 따라서 또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30년대에는 한중연합작전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가나 사이의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되겠고요. 자, 인천 상륙작전 나오죠. 그러면은 인천 상륙작전 전에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6.25 전쟁이 발발하는 내용이 좀 나와줘야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보기 위해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이전의 일도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정부 수립 직후의 상황, 그리고 전쟁이 끝나기 전에 상황이 되겠죠. 자, 농지개혁법을 제정을 하고요. 그죠? 금융실명제는 이제 90년대 넘어서 김영삼 정부 때 있었던 일이고,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제정됐던 것이죠. 따라서 기디 골라주시는데요.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개최는 고르시면 안 되겠죠? 이거는 우리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의 상황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을 골라주시면 되시겠네요. 자, 이번에는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내각 책임제 헌법을 공포했대요. 이거 언제입니까? 4.19 혁명 이후의 일이겠죠. 정부는 국회에서 이송해온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어쩌고저쩌고 헌법에 따라서 참의원, 민의원 나와져 있네요. 요거 4.19 이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각 책임제 헌법이 공포된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50총선거 나올 수 없겠죠. 50총선거는 언제일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국회를 만들 때 그 직전에 있었던 이제 선거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것은 방금 이 헌법이 나오기 전에 하야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후의 사건 아니고요.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렇죠. 최초의 내각 책임제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맡았던 장면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장면이 국무총리에 인준되었다가 나와야 되겠고요. 좌우합작위원회는 우리 정부 수립도 이전이니까 신탁통치 방대도 마찬가지겠죠. 수립 이전의 일이니까 고르시면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내각 헌법 이후에는 장면 내각이 출현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순서만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가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이곳은 민주화의 성지로 불리는 명동성당입니다. 자, 제야 인사들은 박정희의 장기 집권을 강화시킨 어떤 헌법? 그렇습니다. 유신헌법이죠. 그래서 3.1 민주 구국선언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유신헌법에 있는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자, 재헌국회에서 제정되지 않았겠죠. 그죠? 그건 재헌헌법입니다. 유신헌법 아니죠.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개정되었다. 아닙니다. 자, 국회를 양원제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요거는 이제 4.19 이후에 있었던 그 헌법 개정을 말하는 거고, 이 유신헌법의 내용은 뭐가 있더라?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을 부여하고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요. 거기에다가 그리고 국회를 강제로 해산할 수도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여기에 들어갔던 내용이죠. 그래서 유신헌법은 너무나 불리한, 너무나 독재주의적인 그런 헌법이었기 때문에 3.1 민주 구국선언이 이루어졌으나 아쉽게도 바로 없애지 못했죠. 자, 대통령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규정했던 건 이제 6월 민주항쟁 이후의 일이 되겠지요. 그 이전에 간선제로 유지가 되다가 이제 직선제로 드디어 바뀌게 된 게 87년도 6.29 민주화 선언 이후의 일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대하에 나타난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역시 민주화운동 잘 나옵니다. 이번엔 4.19와 관련해서 그 내각 책임제도 나왔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무엇이 나옵니까? 광주 나왔네요. 그러면 5.18 민주화운동이 되겠죠. 자, 그럼 5.18 민주화운동에서 시민군이 결성되었던 이유에 대해 알고 싶대요. 공수부대가 집단 발포하니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무장하고 저항을 했더라. 그러면 처음에 왜 봉기를 하게 되었느냐라는 거죠. 바로 우리는 민주화를 바랬는데 이들은 다시 또 전국에 계엄령을 발표를 했기 때문이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4.13 호원 조치에 저항했던 것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3.15 부정선거는 4.19 혁명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박종철과 이한열의 희생으로 확산되었다. 요거는 6월 민주항쟁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굴욕적인 한일회담의 중단을 요구하였다. 요거는 이제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답은 5번이 되겠죠. 신군부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신군부의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가 되자 그에 반대하면서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심각하게 일어났던 게 광주였고 시민군들이 스스로를 무장해서 결국 그거에 맞서 싸웠으나 진압당하고 말았던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지요.
자, 이번엔 마지막 문제네요. 항상 마지막 문제 재미있게 이런 세시풍속이라던가 우리의 민속놀이 이런 것들이 좀 잘 나오는데요. 먹는 음식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년 중 밤이 가장 긴 동지 말하는 거죠. 동지에는 우리가 무엇을 먹습니까? 귀신을 쫓는 음식, 귀신이 싫어하는 그렇죠. 팥을 이용해서 우리가 팥죽을 먹지요. 그래서 동지 팥죽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줍니다. 송편은 당연히 추석이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자, 화전이라던가 그다음에 신선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전통 음식인데 세식 음식이라 보기 조금 어렵고 탕평채도 마찬가지죠. 요거는 이제 탕평론 그 탕평 책을 열심히 했던 영조가 만들어냈던 음식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세시풍속에 관련이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팥죽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세시풍속까지 문제를 전부 다 풀어보았는데요. 어떻게 이번에 합격을 하셨다면 아마 요걸 듣고 있지 않으셨겠죠. 그죠? 다음번에도 또 기출문제 열심히 푸셔서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유형들 좀 파악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내용을 다 배워가면 너무나 좋겠지만 또 하시는 일도 있고 또 이렇게 시간이 좀 부족하실 수도 있잖아요. 항상 나오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왕의 업적이라던가 혹은 뭐 이 시점에 일은 이 시기에 일은 그래서 시기 구분하시면서 혹은 그 직후의 사건은 이렇게 연결해서 좀 공부하시고 무작정 달달 외우시지는 말길 바랍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항상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